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궁중에서 조기와 김두남의 딸을 들여왔는데 조기의 딸이 제일 총애받는다 하였다. 조기의 딸은 정백창이 진납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행보옥은 이명준이 내수에 관한 소장을 올렸다. 인조가 대신들에게 명하니 복해했다. 인조의 낯빛이 쏙 좋지 않았다.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인조의 눈치를 보며 대신이 먼저 아래였다. 이명준이 소장 내용을 보건대 그 충성스럽고 고든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곳이옵니다. 5가지 조항 중 궁금을 어미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르러서는 의리가 깊어 실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을 이명준이 한 것이옵니다. 궁금은 임금의 거처를 뜻했다. 즉 임금의 잠자리를 뜻함으로써 후궁이나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라인을 두루 말했다. 계속해보아라. 예로부터 제왕가에서 비너를 드릴 때에는 정해진 법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반정한 일에 8년이 되도록 아직껏 비너를 선발하여 드리라는 분부가 없었으므로 신들은 전하의 성덕을 우러러 공경하였나이다. 하운데 어찌 하루아침에 부정한 길을 통하여 나온 여시로 하여금 전하의 덕에 누를 끼치겠사옵니까? 뭐어라? 내가 실로 변변치 못하여 그대들에게 큰 근심을 끼쳤으니 나의 가시리로다. 내가 8년 동안 후궁을 들이지 않아 그것이 성덕이라. 임금의 자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거늘 그대들은 내 후사가 많음이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 또한 너희가 힘을 써 비녀를 드려야 함은 어찌 몰랐더냐. 그리고 지금 너희가 말하는 여인들은 대체 누구를 뜻함이더냐. 조기와 김두남의 서녀를 이루는 것이옵니다. 인조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신들을 쏘아보았다. 대사관의 정백창이 조기와 김두남의 서녀를 인조에게 진납했다는 것을 골 안팎으로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그들 중 인조가 조기의 딸을 매우 어여삐 한다는 것이었다. 인조가 소리쳤다. 내가 얼자와 천인의 고래 들어와 복역하는 일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것인가? 그 아이들이 나의 후궁이던가? 그 아이들은 한낱 나인에 불과한 아이들이다. 하오나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사옵니다. 대사관 정백창이 어찌 사사로이 두 소녀를 전하께 바치겠사옵니까? 이는 부정한 길이옵니다. 이 끝을 즐기는 염치없는 무리가 이를 본받는다면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서녀들을 내치시고 명하여 정백찬을 제줌으로써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는 성상의 마음을 보이소서. 실로 천하의 괴이한 일이로다. 실로 괘씸하여 입에 열 수도 없도다. 고란에서 내가 그들을 빈첩으로 대한 적도 없건만 억지로 죄를 만들고 있으니 이는 필시 간용들의 말을 알조하고 순동시킨 것이니라. 이 소문의 출처로부터 조사하도록 하라. 인조는 이명준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청천벽력 같은 화를 냈다. 그러나 끝내 인조는 조기와 김두남의 여식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인조에게 조치를 바친 정백창은 1년 뒤 대사관을 거쳐 이조 참판이 되었다. 인조 13년에는 승정원의 으뜸 벼슬은 도승지까지 올랐다. 정백창의 부인은 인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여랑우의 언니였다. 인여랑우는 소여승사의 상무이다. 그러니까 형부가 처제의 남편에게 여자를 바친 것이었다. 정백창의 장인은 인조의 장인으로 국구였다. 조씨가 궁궐에 들어오고 5년 뒤 인조의 왕비였던 인여랑우 한씨가 42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2년 뒤 조씨는 후궁의 첩지를 받았다. 인여랑우는 늦은 나이로 대군을 출산했는데 대군이 그날로 바로 죽었다. 그리고 4일 뒤 인여랑우는 산후병과 마음의 병으로 죽은 대군을 따라 운명을 달리했다. 어찌 보면 인여랑우에게 그녀의 이른 죽음은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 형부가 남편에게 바친 여인으로 인해 인여랑우의 자신의 장자와 며느리, 손자들이 억울하고 참혹하게 죽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말이다. 새 중전이 경덕궁으로 옮겨갔다. 세자가 도남문 밖에서 존송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따라가지 못하였다.
내전이 거처로 옮기는 일은 전이라는 없었던 일이었다. 조씨는 중전이었던 인현하고가 죽고 난 후 후궁에 책봉된 지 1년 만에 정사품 수건이 되었다. 소현세자가 죽고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당시 조씨는 정이품인 소위로 승격됐다. 그 사이 인조는 새 왕비를 맞이했다. 바로 장렬왕후 조씨다. 왕비의 3년상이 끝나고 44세였던 인조에게 시집 오겠다는 사대부의 여식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분노한 인조는 대궐에 나온 처자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하교까지 내리고 나서야 새 종전을 맞아들였다. 솔직히 인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조씨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중전으로 여식을 내놓을 만한 집은 드물었다. 여차하면 세자와 세자빈처럼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창훈의 여식을 중전으로 맞이했다. 15 어린 신부였다. 마마께서 중전의 자리에 오르셨어야 았사온데 말입니다. 조소이가 싱겁게 피식 웃었다. 그녀의 초소엔 진자점이 들어있었는데 이들은 서로가 권력을 나눠 갖는 공생관계였다. 공모가 되지 못한다고 한들 무해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도 아닙니다. 후궁의 최고 자리에 오른다고 한들 중전의 자리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임금의 사랑을 도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말입니다. 말을 뱉고 나니 억울한 것도 같습니다. 너무 신여치 마옵소서. 소위 마마의 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공모가 아니겠습니까? 허울뿐인 중전의 자리는 그저 저기 어리신 중전께 줘버리시옵소서. 곧 궁도 옮겨 나갈 터인데 대궐의 진정한 주인은 마마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김자점의 말에 조소이가 만족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후궁으로서 공모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전례에 없는 일도 아니었다. 후궁이 중전이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조소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절대로 중전이 될 수 없음을 말이다. 바로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다. 자신은 서녀였다. 어미가 첩이었다. 반정으로 왕에 오른 인조는 전통성을 중요시해야 왕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으므로 중전의 자리에 조씨를 올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린 중전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어리다는 것이 중전의 무기가 되지 못했다. 여전히 인조는 조소이만을 총애했다. 어린 중전이 고래 들어온 지도 벌써 7년이나 지났다. 조소이가 말했다. 이제 곧 전하께서 어명을 내리시겠군요. 다시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암요, 이 궁궐의 안주인은 나여야만 합니다. 그 시각 인조가 대신들을 불러 하교했다. 내 일전 한번 일렀도다. 중전이 경덕궁으로 거처로 옮길 것이니 그리들 알고 준비하라. 승지 일의 정치와 등이 아래였다. 중전께서 별궁으로 이어하시는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 이러한 하교가 뜻밖이라 모두들 의혹을 가질 것이옵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인조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다. 전혀 달갑지 않은 소리였다. 그곳이나 이곳이나 다 같은 거처거를 무엇이 나쁘겠는가. 중전은 당시 풍병을 앓고 있어 현기증을 호소하거나 간혹 놀라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조는 그와 같은 핑계 또한 끌어들였다. 양사가 끈질기게 반대에 나서자 인조도 물러서지 않았다. 중전이 풍감뿐만 아니라 우은하게 듣자 하니 전염병까지 있다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몸을 살피지 않으면서 이러한 의도를 모르겠다. 다 필요 없다. 당장 중전의 거처를 옮길 터이니 그리들 알라. 11월 2일 중전이 경덕궁으로 옮겨갔다. 이미 이전부터 조소이가 이간질을 심하게 하니 중전의 거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던 인조였다. 또 인조는 그관 내관을 경덕궁 방면정원을 보내 수리하고 있었던 터라 정원에서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인조가 중전을 별치시킬 뜻이 있음을 가까운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경덕궁으로 쫓겨난 젊은 왕비는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창덕궁 제조전에서 죽은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이로써 골 안이나 밖이나 조소위의 세는 더욱 커져갔다. 인조가 죽은 직후 장렬왕후 조씨는 26세였다. 인조가 죽으며 그녀는 대비가 되었고 10년 뒤 효종이 죽고 1674년에는 손자인 현종마저 죽었다.
그 후 그녀는 중손자인 숙종이 왕위에 오르고도 14년을 홀로 더 살았다. 65세로 졸했다. 중전에서 대비, 왕대비, 대양대비가 되기까지 독소공망의 세월이 그녀의 삶 전부였다. 이때 새 중전 및 장수기가 모두 사랑받지 못하고 소임하니 더욱더 총애를 받았으며 또 성품이 엉큼하고 교사스러워서 뜻에 거스르는 자를 모함하기 일쑤였으므로 궁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와 어머니가 임금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승성군을 세우고자 하였다. 효몽옹주의 말이었다. 효몽옹주는 조씨의 딸이었고 승성군은 조씨의 첫째 아들이었다. 조씨는 중전을 별궁으로 내쫓고 후궁의 최고 품계인 귀인이 되었다. 이때 조귀인과 손을 잡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자점이다. 김자점은 광해군 때 임목 대비 패모놀의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인저반정의 1등 공신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수인세자를 비롯하여 세자빈 강씨의 전복 사건에서도 극형을 강력히 주장한 이가 바로 김자점이었다. 그는 조귀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손자 며느리로 삼으며 인조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 조귀인이 김자점과 손을 잡은 이유 중 하나가 만일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 청나라의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긴 점이었다. 당시 송시열 등으로 유기를 느낀 김자점은 북벌론을 청나라에 밀고 함으로써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조귀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인조가 죽자 효종은 조씨의 3남매에게 노비를 각각 150명씩 내리기도 했다. 인조가 죽고 골로 돌아온 장렬왕후는 대비가 되었다. 대비 전에 앉아있던 장렬왕후가 상궁을 다그쳤다. 어찌 이리도 굶을 수가 있는가? 내 이것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 대비마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옵니다. 내 이 요망한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장렬왕후의 얼굴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세운 듯 강견했다. 이윽고 데뷔전을 한 여인이 들어왔다. 영이란 아이였다. 영이가 데뷔전을 들어서는 무릎을 꿇었다. 부르셨사옵니까, 데뷔마마. 조귀인의 권세가 제 아무리 높다 하나 내년까지 설마 조귀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더냐. 내년이 내가 조귀인으로 인해 골에서 쫓겨났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더냐. 마마. 영희가 몸을 더욱 엎드렸다. 영희는 원래 조귀인의 딸인 효명옹지의 여종이었다. 자색이 곱고 술을 잘 놓았는데 조귀인이 그런 영희를 자신의 아들인 승성군에게 내려준 것이었다. 승성군은 영희를 어여삐 여겼다. 영희는 승성군의 사랑을 믿고 조귀인처럼 승성군의 부인에게 방자하게 굴었다. 승성군의 부인 신씨는 바로 영희를 부른 장렬왕후의 조카였다. 즉 승성군의 부인 신씨의 이모가 바로 장렬왕후였던 것이었다. 승성군의 부인이 누군지 내년이 더 잘 알토. 내 오늘 내년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것이야. 영희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 마마, 데뷔마마, 오예시옵니다. 인연이 어찌 부부인을 함부로 대했겠사옵니까? 내 모를 줄 알았더냐. 내년이 부부인에게 한 짓거리들을 말이다. 내 아무리 조귀인의 권세를 믿고 까분다 하지만 실상 이 대궐의 주인은 나인이라. 김상궁, 전연의 버릇을 내 오늘 바로잡아야겠다. 회초리를 드리라. 데뷔전 상궁이 회초리를 하나가득 들여놓았다. 영희는 실로 기함할 지경이었다. 마마 살려주옵소서. 인연이 마마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마마를 진정한 고래 안주인으로 만들 그럴 소식을 인연이 알고 있사옵니다. 상궁들이 영희의 팔을 붙잡아 세우려는 중이었다. 회초리를 집어들던 장렬왕후가 의아해하며 입을 열었다. 무언가 큰 것이 걸려든 듯했다. 긴히 할 말이라. 내 들어보고 너의 목숨을 살릴지 죽일지 결정하겠다. 내년 하나 죽어나간다 해서 조귀인이 너의 장례라도 치러줄 것 같더냐. 어디 고해보거라. 영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속삭였다. 조귀인께서 매번 데뷔마마께서 자신을 구박하기가 어찌나 심한지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몰래 기도를 하였사옵니다. 또한 신복 두세 시녀와 맹무라는 여자 무당과 회개한 일을 모의하기도 하였사옵니다. 장렬왕후는 들고 있던 회초리를 놓치고는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무지 못했다. 이 일은 효정에게 전달되어 곡청이 설치되었다. 조기인과 그의 비복들, 무당 앵무까지도 모조리 잡혀 들어갔다. 문초가 시작되자 순복한 이도 있었고 불복한 채 죽은 이도 있었다. 앵무가 승복한 뒤로 그의 말에 따라 대구 곳곳에 땅을 파니 뼈가루가 재와 같이 무수했다. 죄인들이 승복한 초사는 모두가 비슷했다. 앙진과 가엄춘이 뭉초에 이기지 못하고 준술했다. 우리가 옛 무덤에서 썩은 관의 두걱을 구하여 조기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주저하고 보도한 내용으로 기도한 일에 대해서도 모두 참여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작은 괴짝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우리를 시켜 옹주에게 전해주어 저주하는 데 쓰게 하였습니다. 예일과 업이 매를 이기지 못하고 진술했다. 옹주가 옷소매에다 뼈가루를 담아서 대전 및 인평대군의 집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럽고 흉한 물건도 많이 묻었습니다. 실로 대빗던 침실을 파니 이상한 물건들이 수두룩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씨는 딸을 시켜 대군과 부마의 집에 아침 저녁으로 출입하면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도구라고 칭하고는 올소매에 흉한 물건을 넣어가지고 들어가 이를 꾸몄다. 심지어는 흰 이가 있는 머리뼈와 누린내가 나는 뼈가루를 가지고 와 자정과 대전에 뿌리거나 묻은 일까지도 발각되었다. 12월 13일에는 효몽옹주의 남편인 김세룡, 김씨 등을 추국하면서 용모에 관한 것을 수면 위에 떠올랐다. 김세룡은 김자점의 손자였다. 김세룡도 의금부의 신문에 조기인의 역모를 수토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과 귀인께서 임금을 저주하고 일이 이루어지면 승성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기축년에는 귀인께서 대전을 저주하였으며 이미 불상까지 주저하였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조기인이 소리쳤다. 여전히 앙칼진 것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얘가 어디라고 거짓을 고한단 말이냐. 내 놈이 실로 보았더냐. 나의 권세를 얻고 내 하라비와 그리도 부귀영화를 누렸건만 어찌 나를 이리도 배신하는 것이더냐. 모두가 거짓입니다. 전하, 모두가 거짓입니다. 승하하신 선왕께서 신첩을 어찌 대하셨는지 잊으셨단 말이십니까? 대신이 아뢰었다. 김자점은 자기 멋대로 밖에서 훈신들을 불러들여 장차 고명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임금을 세우기로 희망한 자가 있어 그런 것이옵니다. 효정이 대답했다. 자점이 신하로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죄인 조씨와 김자점이 안팎으로 결탁하여 흉한 음모가 낭자하니 궁중에서는 조씨로부터 일어나고 용모는 밖에서 김자점으로부터 싹이 텄습니다. 김자점은 효정이 왕위에 오르면서 송시열 등의 사람을 등용하자 그들에게 탄핵을 받아 인조 승하 6일 만에 유배되었다. 그러자 조기인은 마음이 더욱 급해졌고 결국 믿고 있던 영의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효정이 명했다. 죄인 조씨는 들어라. 내 선대왕의 은혜를 생각하여 명하니 스스로 자결하라. 또한 특별히 은전을 베푸니 장사는 예를 갖추겠노라. 그렇게 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별히 그녀의 작고는 패하지 않았다. 다만 소생인 효명옹주와 승성군, 낙성군은 작고를 빼앗겨 유배되었다. 김자점의 아들과 조씨의 사위 김세룡은 처형되었다. 당초에 김자점이 조기인과 결탁하여 국권을 농락하고 조정을 탕란하게 하니 몇몇 이름난 벼슬아치들이 붙어 치밀하게 세력을 조성하니 중회에서 분하다 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